한국이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겁먹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누리호가 싣고 올라간 13개의 위성.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ICBM급이다. 미 국방부 회의실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오차 200m 위협 가능성. CIA는 기술 유출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아니었죠. 32년간 우주를 넘볼 수 없던 나라. 거절만 당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누리호는 무엇을 싣고 우주를 향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ICBM의 명중률과 같은 수준인 게 말이 됩니까? 200m. 미국은 그 숫자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이 회의실 공기처럼 말이죠.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누리호를 목표 궤도에 진입시킨 오차입니다. 30년간 우주 전략을 다뤘지만 이런 정밀도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로버트 벤스 주니어입니다. 현재는 안보 전략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 로버트 벤스 시니어는 나사 초기 로켓 엔진 개발팀 소속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 추진 계획에 참여한 기술자였죠. 당시 로켓 개발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사명이었고 집안의 명예였죠. 저는 그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공군에 입대했고 이후 우주전략 분야로 진출했어요.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그날을 저는 8살 때 봤습니다.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죠.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로버트, 저 로켓 엔진의 볼트 하나하나가 미국 손으로 만든 거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축제였어요. 이웃들이 찾아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죠. 미국 전체가 하나의 꿈으로 뭉쳤던 시절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달에 착륙하던 인간의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저는 그 열정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30년간 우주 안보 전략을 다뤘습니다. 위성 방어 체계, 우주 쓰레기 관리, 적국의 우주 자산 분석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 한 뉴스를 접했어요. 한국, 독자 로켓 누리호 발사한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죠. 한국? 위성이나 몇 개 쏘는 나라가 또 도전하는군.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일론 머스크 혼자서 한국 전체보다 더 많은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나라예요. 그가 가진 스타링크 위성만 3,000개가 넘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떤가요? 한 해 동안 90회 이상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꼴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1년에 고작 한두 번 발사합니다. 누리호 포함해서 말이에요. 저 작은 나라가 뭘 한다고? 사실 미국의 시각은 이랬습니다. 무시했죠. 방심했어요. 우리 미국의 우주기술력 앞에서 그저 따라오려 애쓰는 후발주자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미 우주작전 사령부 비공식 전략 브리핑 초청이었어요. 참석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죠. 국방부, CIA, 나사,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이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위협이라고요? 저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로켓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심각하게 첫 질문을 던졌죠. 한국이 우주 산업에 뛰어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흐름입니까? 곧바로 CIA 분석관이 첫 번째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표 궤도 진입 오차가 200m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200m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목표 궤도 650km,
실제 진입 오차 약 200m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다뤘지만 이런 정밀도는 처음 봤어요. 일반적인 발사체 기준으로 5km 오차면 우수한 겁니다. 1km 이하면 놀라운 수준이죠. 그런데 200m라고요? 이건 과학 실험에 필요한 정밀도가 아닙니다. 전쟁용 정밀도예요. 타격용 좌표죠. 미국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명중률이 100m에서 300m 수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숫자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요. CIA 국장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뒤적였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입니다. 약 15년 정도 됐죠. 15년. 국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60년 걸려 완성한 기술을 그들이 15년 만에 따라잡았단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미국은 1960년대부터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거쳤죠. 그렇게 쌓아올린 우주기술력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외부 지원도 없었어요. 미국은 한국에게 단 한 조각의 기술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볼트 하나, 센서 하나, 밸브 하나조차 공유하지 않았죠. 국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혼자서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분석관들이 쏟아내는 데이터에 저는 점점 침묵했습니다. 37만 개 부품 전량 국산화, 300여 개 국내 기업 협력, 순수 자체 제작. 혹시 이거 기술 유출 아닙니까? 한 고위 인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CIA는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정보 자산 분석 결과 외부 기술 유입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짜 혼자 해낸 거예요. 미국이 금지했던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폴로 11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로켓을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일론 머스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 한 곳이 미국 우주 발사의 대부분을 담당하죠. 숫자로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국가가 나섰어요. 300개 기업이 힘을 합쳤죠. 15년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0m라는 숫자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한국이 다음엔 뭘 보여줄까? 하고요. 며칠 후 또 다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국 정부 우주 발사체 발사 권한을 민간 기업에 이양. 과학기술부 소속이던 우주개발이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진심이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한국은 지금 우주를 전략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이 아니라 안보로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국의 우주기술력. 아버지가 만든 로켓의 시대. 그 모든 게 지금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개인적으로 CIA 분석팀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외부 기술 유입이 전혀 없다고요? 제 질문에 수석 분석관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 엔진을 빌려 쓰려 했습니다. 수백 번의 외교 요청이 있었죠.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국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체제는 명확했어요. 로켓 기술은 곧 미사일 기술이다. 함부로 나눠줄 수 없다. 한국은 설계도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연소시험 데이터 하나 공유되지 않았죠. 심지어 엔진 부품 하나 팔아주지 않았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 아닙니까?
그쪽에서 몰래 넘긴 거 아니에요? CIA 부국장이었어요.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통신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 기술 교류 흔적은 없어요. 중국은요? 또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로켓 기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믿기 힘들어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자료에는 한국의 초라했던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한국은 러시아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어요. 로켓 엔진 설계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러시아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불가. 1995년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엔 엔진 부품이라도 구매하고 싶다고 했죠.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1998년 한국은 미국에 손을 내밀었어요. 연소시험 데이터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미국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위반입니다. 안 됩니다. 한국은 10년 넘게 문을 두드렸어요. 유럽, 일본, 심지어 인도까지. 모두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했는지 알 수 있었죠. 기술 하나, 부품 하나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독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연구소와 기업들이 연합했어요.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죠. 대기업부터 작은 중소기업까지 모두 나섰습니다. 각자 맡은 부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밸브, 연료 펌프, 추진제 탱크, 제어 시스템. 37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걸 국내에서 만들어야 했어요. 37만 개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단 하나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도 초기엔 수입 부품을 썼어요. 독일 과학자들을 데려왔죠. 나치 독일의 V 로켓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같은 천재들이 미국으로 왔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우리 우주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었어요. 특히 어려웠던 부품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터보펌프입니다. 분석관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로켓 엔진의 심장이죠. 초당 수백 리터의 연료를 고압으로 쏘아 올려야 합니다. 한국은 이걸 개발하는 데만 5년을 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터보펌프는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초고속 회전, 극한의 압력, 극저온 환경. 모든 게 완벽해야 작동합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폭발하죠. 실패도 많았겠군요. 수백 번입니다. 분석관이 확인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매번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 집념에 숙연해졌어요. 이 부품들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까지 단 한 번의 치명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분석관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로켓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미국도 수천 번 터뜨렸어요. 폭발하고 추락하고 궤도 진입에 실패했죠. 그런데 한국은 네 번째 발사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분석관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문서입니다. 입수하는데 꽤 애먹었죠. 문서엔 개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5톤급 엔진 개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엔진 성능 시험. 2019년 시험 발사체 발사.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실패.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2023년 3차 발사 성공.
2024년 4차 발사 13기 위성 동시 궤도 진입 성공. 15년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어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5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은 60년 걸렸어요.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천재 과학자들을 전 세계에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지금의 우주기술력이에요. 한국은 4분의 1시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1960년대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나사에서 밤낮 없이 일했죠. 아폴로 계획이 전부였어요. 우리는 달에 갈 것이다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약속. 그걸 지키기 위해 온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죠. 로켓이 폭발해도 원인을 찾아 고쳤습니다. 그 열정으로 1969년 달에 도착했어요.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우주로 갈 것이다라는 신념 하나로 15년을 달려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길을 만들었죠. 거절당할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저는 자료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2021년 1차 발사 실패 기록이 나왔어요.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됐죠. 위성이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비웃었어요. 역시 한국은 안 되는구나.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실패 원인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산화제 공급 라인의 헬륨 탱크 문제였죠. 고정장치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6개월 만에 완벽히 개선했어요. 그리고 2022년 2차 발사에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집념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세대가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기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새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금지를 걸었지만 그들은 한계를 깨부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였어요. 15년. 이 속도라면 앞으로 10년 후엔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한국의 개발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75톤급 엔진을 만드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수백 번의 연소 시험을 했죠.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밸브 하나, 펌프 하나, 노즐 하나까지 전부 점검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우러러보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사 예산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 전체가 나섰어요. 300개 기업이 힘을 모았죠. 15년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럽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 후속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번엔 국가안보회의 차원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모인 인원은 더 늘어났죠. 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37만 개 부품을 독자 개발한 나라. 300개 기업이 하나의 목표로 뭉친 나라. 15년 만에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나라.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파트너라고요?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경쟁자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사 수석 엔지니어가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목표 궤도 650km. 실제 진입고도 650.2km. 오차 200m. 숫자가 화면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옆자리에 앉은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비교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나사 엔지니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여러 발사체의 정밀도가 나타났어요. 스페이스X 팰컨 9, 평균 오차 500m에서 1km. 러시아 소유주, 평균 오차 2km에서 3km. 유럽 아리아노, 평균 오차 1km에서 2km. 그리고 한국 누리호, 오차 200m. 숫자들이 나란히 비교됐습니다. 한국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작았어요. 잠깐만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보다 정확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엔지니어가 확인했어요. 팰컨 9은 상업용 발사체 중 가장 정밀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누리호가 더 정확합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보다 한국이 더 나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있습니까?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물었어요.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정밀도는 우연으로 나올 수 없어요. 유도 시스템, 추진 제어, 궤도 계산 모두 완벽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정확히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위성 발사에서 5km 오차면 우수한 겁니다. 목표 궤도 근처에만 들어가면 성공이죠. 1km 이하 오차는 놀라운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사체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m라고요? 이건 차원이 다른 정밀도였습니다. 이 정밀도가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사 엔지니어가 고개를 돌렸어요. 말씀하시죠. 이건 통신위성에 필요한 정밀도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타격용 좌표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계속하시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명중률을 아십니까? 100m에서 300m 사이입니다. 그게 한국 로켓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200m 오차는 우리 ICBM 정밀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켓과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같은 기술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추진체, 유도 시스템, 궤도 계산. 모두 동일하죠. 차이는 탑재물 뿐입니다. 위성을 실으면 로켓,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에요. 한 고위 관계자가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ICBM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단 말입니까? 기술적으론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물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은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만약 누리호가 위성이 아니라 다른 걸 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200m 오차로 정확히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도시 중심부든 군사기지든 원하는 곳 어디든 말이죠. 국장이 이 말을 짚었어요. 그건 가정일 뿐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됩니다. 나사 엔지니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누리호의 기술적 특징을 보시죠. 화면에 상세한 분석 자료가 나타났어요. 액체 연료 방식입니다. 케로신과 액체 산소를 사용하죠.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극저온 산화제를 다루는 기술까지 확보했단 뜻입니다.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기화돼 버려요. 탱크 내부 압력 제어도 완벽해야 하죠. 연료 주입 타이밍은 초 단위로 정확해야 합니다. 이건 고도의 기술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온도 관리, 압력 제어, 연료 주입 타이밍까지 모두 정밀해야 하죠. 한국은 이 모든 걸 완벽히 해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3단 분리 기술도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나사 엔지니어가 확인했어요. 1단, 2단, 3단 모두 정확한 타이밍에 분리됐습니다. 엔지니어가 발사 영상을 재생했어요. 로켓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58초 1단 분리. 완벽했어요. 2분 38초 페어링 분리. 정확했죠. 4분 4초 2단 분리.
오차가 없었습니다. 각 단계가 계획된 시간에 정확히 일어났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다단 분리 기술은 ICBM의 핵심입니다. 각 단계가 정확히 분리돼야 목표 궤도에 도달할 수 있죠.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완벽히 구현했어요. 분리 타이밍이 1초만 어긋나도 궤도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각 단의 추력, 연소 시간, 분리 순간의 가속도까지 모두 계산돼야 해요. 한국은 이걸 4번의 발사로 완성했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두의 얼굴을 돌아봤어요. 당혹감, 불안, 긴장.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군사적 목적으로 이걸 개발했을까요?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의도가 어떻든 한국은 이미 그 능력을 갖췄어요. 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0m.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꿨군요. 저는 동의했어요. 만약 한국이 5km 오차를 보였다면 우린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과학실험 수준이라고 치부했겠죠. 하지만 200m는 달랐어요.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이 조용히 보낸 신호였죠.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다뤘습니다. 소련 로켓을 분석했어요. 중국 발사체를 평가했죠. 북한 미사일 위협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었죠. 그 동맹이 우리를 따라잡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선 앞섰습니다. 저는 제 경력이 무색해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전문성, 수백 건의 분석 보고서, 그 모든 게 한국이라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 엔지니어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정밀도 우연일 수 있습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계산된 결과예요. 유도 시스템, 추진 제어, 궤도 계산 모두 완벽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죠. 한국은 이 모든 걸 정확히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러시아 엔진을 빌려 쓰려던 나라였습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죠. 그 나라가 지금은 200m 오차로 궤도에 진입합니다. ICBM 수준의 정밀도로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엔지니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한국의 발사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 1단 분리, 2단 점화, 3단 분리.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위성들이 궤도에 안착하는 순간. 오차 200m.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위성을 쏜 게 아니었어. 혼잣말이 나왔어요. 가능성을 쏜 거야. 한국은 이제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정확히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 능력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폴로 시대, 미국이 세계를 이끌던 그때. 아버지는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기보단 불안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누리호 4차 발사 기술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표지를 보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리호 4차 탑재 위성 13기 상세 분석. 13기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번에 누리호에 13개 위성 담아 쏘아 올렸다고요? 그게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했단 말입니까?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위성 목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탑 제체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부탑 제체 큐브 위성 12기. 12개의 작은 위성들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록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도솔 위성 1호, 우주날씨 관측. 루미르 큐브 위성, 우주방사선 측정.
저스틴 위성, 우주 쓰레기 관측. 각 위성마다 명확한 임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모두 과학 연구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주 쓰레기 관측이라. 저는 그 항목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보고서를 더 넘겼습니다. 저스틴 위성 상세 정보가 나왔어요. 자체 폐기 기능 탑재. 임무 종료 후 대기권 재진입 가능.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자체 폐기 기능? 이건 단순한 관측 위성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즉시 우주기술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나야. 급한 질문 하나 있어. 뭔데요, 로버트? 자체 폐기 기능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위성이 수명을 다했을 때 스스로 궤도를 이탈하는 거죠.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까? 우주 쓰레기 방지용이에요. 궤도에 계속 떠 있으면 다른 위성과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 기술로 다른 위성에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마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궤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로버트,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건 지나친 추측이에요. 추측일까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2기의 큐브 위성들. 각각 다른 임무를 가졌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궤도 조정 능력. 마크, 이 위성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대부분의 위성은 지상국과 통신해요. 서로 간에도요? 마크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성 간 통신 기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한국 위성들이 그 기능을 가졌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놀라운 정보가 있었어요. 전체 위성 네트워크 운용 계획.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네트워크라고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13기 위성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필요시 상호 협력 가능. 데이터 공유 및 임무 조정 시스템 탑재. 지상 관제소 단일 통제 하에 통합 운용.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겁니다. 13개의 눈, 13개의 손, 모두 하나로 연결된. 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2시간 후 국방부 회의실에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13기 위성을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론 과학 연구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다기능 위성군이에요. 화면에 위성 궤도도를 띄웠습니다. 13개의 점들이 650km 궤도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 위성들은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무를 조정하죠. 필요하면 궤도를 변경해 서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과학 연구에 유용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용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우주 쓰레기 제거 기능을 보십시오. 위성이 목표물에 접근해서 궤도를 이탈시킬 수 있어요. 쓰레기뿐 아니라 다른 위성도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위성 도킹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 위성을 결합해 더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정밀 궤도 조정 능력까지 갖췄어요. 이 모든 기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나사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은 우주에 전략 자산을 배치한 겁니다. 이 13기는 단순한 위성이 아니에요. 감시망이자 도구이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무기라니요? 누군가 반문했습니다. 직접적인 무기는 아니죠.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접근해서 궤도를 바꾸거나 통신을 방해하거나 물리적으로 충돌시킬 수도 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능력은 명백해요. 한국은 이 기술을 보유했고 이미 우주에 배치했습니다. 회의 후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더 파고들었어요. 유럽 우주국의 우주 쓰레기 제거 프로젝트를 찾았습니다. 클리어 스페이스 1 미션. 2025년 발사 예정이었죠. 목표는 폐위성의 접근에 제거하는 거예요. 바로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10년 넘게 연구했어요. 수백억 유로를 투자했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했을까요?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위성 개발 역사.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어요. 아리랑 위성 시리즈. 처음엔 외국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독자 기술을 늘려갔죠. 2010년대 들어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기능 큐브 위성까지. 15년이면 충분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로켓뿐 아니라 위성 기술도 따라잡은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 위성 13개가 떠 있습니다. 서로 통신하며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13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메시지였어. 한국은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우주의 존재감을 만들 수 있다고. 단순히 위성 하나 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그 시스템이 켜질 때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주가 더 이상 단절된 공간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만든 13개 위성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돕고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위성이 아니라 감시 그물망이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망은 이제 막 펼쳐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이 추가될 겁니다. 네트워크는 더욱 촘촘해지겠죠. 한국은 우주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허락도 동의도 없이. 그리고 며칠 후 이메일함에 긴급 표시가 뜬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 국방무관실이었어요. 제목을 보고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죠. 한국 우주개발 체계 변경, 긴급 분석 요청.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어요. 한국 정부 우주 발사체 사업 권한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양.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과학기술부가 주도하던 우주 개발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즉시 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버트, 자료 받으셨죠? 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요? 그게 어떤 회사죠? 민간 기업입니다. 한국의 방산 대기업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K9 자주포 만드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조선소도 가지고 있죠. 이번 핵잠 발표 이후 이슈된 그곳 필라델피아 조선소 말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K9 자주포. 핵잠. 특히 K9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였죠. 저는 즉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면에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K9 자주포 제조사. 천궁2 중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사.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0%. 40개국의 무기 수출. 이건 그냥 방산업체가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국방무관이 대답했어요. 한국판 록히드 마틴입니다. 록히드 마틴. 미국 최대 방산업체죠.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각종 군사위성. 미국 국방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한국이 그런 기업에 우주 개발을 맡겼다는 겁니까?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효율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전환해 상업성을 높이겠다고요. 국방무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석은 다릅니다. 어떤 분석이죠? 전략적 전환입니다. 한국이 우주를 국방으로 보겠다는 거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나사는 민간 기관입니다. 과학 탐사가 목적이에요.
물론 군사적으로도 활용되지만 표면적으론 평화적 우주 개발이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군수기업에 맡긴 거예요. 이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연역이 나왔어요. 1977년 설립. 초기엔 기계 제조업체였죠. 하지만 1980년대부터 방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K9 자주포 개발은 1989년부터 시작됐어요. 10년간의 연구 끝에 1999년 완성했죠. 그 자주포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 6발, 최대 사거리 40km, 자동 장전 시스템. 당시 어떤 자주포보다 빨랐고 정확했어요. 폴란드가 가장 먼저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 터키, 에스토니아, 핀란드. 지금은 40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로켓을 만든다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료를 더 뒤적였어요. 천궁2 미사일 정보가 나왔습니다. 중거리 요격 미사일이에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죠. 최대 고도 20km, 사거리 40km 이상. 다탄두 동시 요격 가능. 이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수준이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우주 발사체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주포 기술과 로켓 기술은 연결돼 있습니다. 탄도 계산, 정밀 유도, 추진체 제어. 모두 같은 원리죠.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요격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이면 발사체도 만들 수 있어요. 역으로 발사체 기술이 있으면 미사일도 만들 수 있죠.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걸 수도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미사일 기술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군수기업에 넘긴 겁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우주 무기화 가능성 평가. 회의실엔 각군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공군, 해군, 육군 고위 장성들. 우주작전 사령부 현역 장교들도 참석했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방산의 핵심입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연 매출 6조 원 이상. 직원 4,000명. 세계 10대 방산기업에 속하죠. 화면에 한화의 무기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K10 탄약 보급 차량, 천궁2 미사일, K11 복합형 소총. 다양한 무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누리호를 담당합니다. 분석관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향후 모든 발사를 한화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협력이지만 발사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장성이 물었어요. 연간 최소 4회 이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4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1년에 고작 한두 번 쏘았거든요. 한화가 생산 체계를 갖추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석관이 확인했어요. 양산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양산.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로켓을 양산한다고요? 이건 과학 실험이 아니에요. 산업이었습니다. 한화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장성이 물었어요. K9 자주포 개발 당시 보여준 능력으로 판단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분석관이 자료를 넘겼어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 뛰어나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은 자동 장전, 자동 조준 시스템을 갖췄어요. 사람 손이 거의 안 가죠. 버튼 하나로 모든 게 작동합니다. 그 기술을 로켓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분석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완전 자동 발사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준비부터 발사까지 최소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완전 자동 발사. 이건 군사용 발사체의 핵심이에요. 전쟁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나사가 꿈꾸던 미래를 한국은 군복 입은 엔지니어가 실현하고 있어요. 장성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동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이 이 기술로 무엇을 할지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민간 기업에 우주를 맡겼죠.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같은 회사들. 그들의 목표는 이윤이에요. 화성 탐사, 우주 관광, 상업적 성공.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민간 기업이지만 그 색깔이 달랐어요. 그들의 목표는 전략이죠. 국가 안보, 생존, 자주.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예측 가능해요. 하지만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는 예측 불가능하죠.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어요. 회사 슬로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넘어 우주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주로 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기를 들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 한국이 이런 정밀도를 달성했는지 알아야 했죠. 저는 누리호의 전체 발사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어요. 국가안보국을 통해 입수한 자료였죠.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정밀도를 목표로 했어요. 1차 발사 때부터요. 2021년 1차 발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위성은 궤도 진입에 실패했죠. 3단 엔진 조기 종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1단과 2단의 궤도 정밀도는 이미 500m 이내였어요. 첫 시도에서 500m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첫 발사는 수 킬로미터 오차가 납니다.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단계니까요. 한국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정밀도에 집착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데이터를 봤어요. 오차 300m. 2023년 3차 발사. 오차 250m. 그리고 2024년 4차 발사. 오차 200m. 점점 좁혀가고 있었구나.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매 발사마다 정밀도를 향상시켰어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했죠. 저는 즉시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창정 로켓. 평균 오차 1km에서 2km. 일본 H2A 로켓. 평균 오차 800m에서 1.5km. 인도 PSLV. 평균 오차 1km에서 3km. 한국 누리호. 200m. 이건 아시아 최고 수준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아시아뿐 아니었어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이었죠. 저는 동료 미사일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스티브 메디슨 30년 경력의 탄도미사일 설계자예요. 스티브,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누리호 데이터를 건넸어요. 그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로켓이라고요? 맞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요. 이 정밀도면. 그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기다렸죠. 이건 미사일입니다. 로켓이 아니라요. 스티브가 단언했어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누리호와 ICBM의 기술적 유사성을 계산해 볼게요. 몇 분 후 그가 화면을 돌렸어요. 95%입니다. 95%요? 네. 추진 시스템, 유도 장치, 다단 분리, 궤도 계산 모두 ICBM과 동일해요. 스티브는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누리호와 미니트맨 3 ICBM이 나란히 놓였어요. 길이, 직경, 중량, 추진제, 단수.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차이점은 탑재물 뿐이에요. 위성을 실었으니 로켓이지만 기술적으론 ICBM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럼 한국이 이 정밀도를 어떻게 달성했습니까? 스티브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유도 시스템을 보십시오. 화면에 기술 스펙이 나타났어요. GPS와 관성항법 장치 이중 유도 시스템입니다. GP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주에선 신호가 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함께 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성항법은 고난도 기술이에요. 0.001도 이하의 정밀도를 요구하죠. 한국의 자이로스코프 정밀도는? 제가 물었어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추정하면 0.0005도 이하일 겁니다. 그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스티브가 확인했어요. 그는 또 다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추력 벡터 제어 시스템도 있어요. 엔진 노즐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거죠. 이걸로 비행 경로를 미세 조정합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은 모든 첨단 기술을 집어넣었습니다. GPS, 관성항법, 추력 벡터 제어. 이 모든 게 200m 정밀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적으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스티브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타이탄이 미사일이 생각나네요. 1960년대 ICBM이죠. 액체 연료를 썼어요. 정밀도가 어땠습니까? 초기엔 1km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500m까지 개선됐죠. 한국이 그걸 뛰어넘었군요. 그렇습니다. 60년 전 우리 기술보다 4배 정밀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티브가 마지막 항목을 보여줬어요. 재점화 능력도 주목해야 합니다. 재점화요?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는 거죠. 누리호 3단이 그 능력을 가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론 충분히 가능해요. 만약 있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스티브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완전한 ICBM입니다. 어떤 궤도든 도달할 수 있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한국의 공식 발표문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위성 13기 궤도 진입. 정밀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였죠. 13개 위성 동시 발사, 세계 기록. 한국 우주기술세 이정표. 200m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술 보고서를 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고 넘겼죠. 137페이지. 거기 작은 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표 궤도 650km, 실제 진입 650.2km, 오차 200m. 여기 숨겨놨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개 발표에선 대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기술 보고서 깊숙이 묻어뒀습니다. 왜 숨겼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너무 정확하면 의심받으니까요. 군사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조용히 묻어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능력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15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500m에서 시작해 200m로. 매 발사마다 개선했어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그 목표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ICBM급 정밀도. 그것도 최신형 수준으로요.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다뤘습니다. 소련 로켓을 분석했어요. 중국 발사체를 평가했죠. 북한 미사일 위협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 속도는 처음 봤어요. 4번 발사로 세계 최고 수준. 15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음. 제 전문성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였죠. 만약 누리호 기술이 적대국 손에 들어간다면 200m 정밀도면 어떤 목표물도 타격 가능합니다. 지휘부, 미사일 기지, 정부 청사. 원하는 곳 어디든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성공률 95% 이상. 저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은 이제 명백한 능력을 갖췄어요.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능력이죠. 200m. 이 숫자는 한국이 더 이상 우리 보호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서 있어요. 스스로 지킬 수 있죠. 그게 자랑스러워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우주개발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랐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1992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보낸 공식 서한이었어요. 로켓 기술 협력을 요청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엔진 설계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도 좋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답변은 더 간단했습니다. 불가. 한 줄이었어요. 이유도 없었죠. 1995년 한국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조건을 완화했어요. 엔진을 판매해 주십시오.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가 답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위반. 불가. 1998년 한국은 미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연소시험 시설을 견학하고 싶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답변이 왔죠. 안보상 이유로 거절합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국은 10년 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럽 우주국에도 요청했어요. 일본에도 손을 내밀었죠. 심지어 인도에게까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거절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로켓 기술은 미사일 기술이다. 나눠줄 수 없다. 국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 협정은 명확했어요.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발사체는 통제 대상입니다. 누리호는 두 조건을 모두 넘었죠. 당연히 기술 이전이 금지됐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200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 국가 주도로 독자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예산은 미미했습니다. 연간 500억 원 정도. 미국 나사 예산의 0.2%도 안 됐어요. 인력도 부족했죠. 로켓 전문가가 전국에 100명도 안 됐습니다. 시설도 없었어요. 연소 시험장을 새로 지어야 했죠. 이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소형 로켓 시험. 1톤급 엔진 개발.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갔죠.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반쯤은 러시아 기술이었어요. 일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사왔죠. 2단만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발사는 실패했어요.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죠.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 또 실패했어요. 이번엔 폭발했죠. 한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세금 낭비다, 불가능한 도전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엔진을 쓴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었죠. 바로 그해 누리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100% 국산 로켓. 예산 2조 원. 기간 10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5톤급 엔진 개발에 착수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로켓 엔진은 극한의 기술입니다. 수천 도의 고온, 수백 기압의 고압, 초당 수백 리터의 연료 분사. 하나라도 잘못되면 폭발해요. 한국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첫 연소 시험 폭발. 두 번째 균열. 세 번째 펌프 고장. 100번 넘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매번 원인을 찾아 고쳤습니다. 2015년 드디어 75톤급 엔진이 완성됐어요. 성공적인 연소 시험을 마쳤죠. 다음은 탱크였습니다.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 극저온을 견뎌야 했어요. 용접 기술이 완벽해야 했죠. 한국은 국내 기업들을 총동원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00개 넘는 회사가 참여했어요. 각자 부품을 만들었죠. 밸브, 센서, 배관, 전자장비. 37만 개 부품. 모두 국내에서 제작됐습니다. 2018년 시험 발사체 제작 완료. 2019년 11월 첫 시험 발사. 성공했어요. 75톤급 엔진이 완벽히 작동했죠. 우리가 해냈다.
한국 기술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3단 로켓 완성. 2021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 실패했죠. 3단 엔진 조기 종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22년 6월 2차 발사. 성공. 2023년 5월 3차 발사. 성공. 2024년 5월 4차 발사. 완벽한 성공. 13기 위성 동시 궤도 진입. 오차 200m. 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며 숙연해졌어요. 1992년부터 2024년. 32년입니다. 32년간 한국은 문을 두드렸고 거절당했고 스스로 만들었어요. 본격적인 개발은 15년. 하지만 그전 17년의 좌절이 있었죠. 그 좌절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미국을 돌아봤어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1945년 독일 과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과 그의 팀. 나치의 VE 로켓 기술을 통째로 가져왔죠. 그게 우리 우주 개발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었죠. 우리는 따라잡는 쪽이 아니다. 한국의 어느 기술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쪽이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정말 새 길을 만들었습니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모델. 300개 회사가 하나의 목표로 뭉치는 시스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 이 모든 게 15년 만에 결실을 맺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우리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 엔진 개발자가 말했죠. 허락받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1960년대 나사 기술자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죠. 우리는 달에 갈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우주로 갈 것이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켰어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경외, 존경, 질투.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나왔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어린 제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계셨죠.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로버트, 오늘 인류가 새로운 역사를 썼단다. 내가 살아갈 세상은 우주로 향할 거야. 그 길을 여는 게 우리 세대의 사명이었지.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우주 분야로 진출했어요. 미국의 우주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게 제 임무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흔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앞서가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한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13기 위성 동시 궤도 진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 이전. 민간 주도 우주 산업 모델 확립. 이 모든 게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한국이 세계에 보낸 독립선언이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어요. 32년간의 좌절과 도전. 15년간의 개발과 실패. 4번의 발사와 완성.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해냈어요. 저는 최근 국제 우주 컨퍼런스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전문가들의 반응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성취는 놀랍다. 러시아 우주국 국장의 말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거절한 기술을 스스로 만들었다. 유럽 우주국 수석 엔지니어도 인정했어요.
민간 군수기업이 우주 발사체를 성공시킨 건 세계 최초다. 이건 새로운 모델이다. 중국 전문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 강국이다.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저는 이 평가들을 읽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우주 강국이 됐어요. 그것도 독창적인 방법으로요. 정부 주도로 시작해서 민간 기업이 완성하는 모델. 군수 기업의 기술력과 상업성을 결합한 시스템. 이건 나사나 로스코스모스와도 다른 길이었어요. 스페이스X 같은 순수 민간 기업과도 달랐죠.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 위성 13개가 떠 있어요. 서로 통신하며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의 눈이 되어주고 있죠.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쟁을 좋아하셨어요. 소련과의 우주 경쟁이 나사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으셨죠. 경쟁자가 있어야 발전한다, 로버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자극하는 거야. 좋은 일이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최종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프로그램 새로운 우주 강국의 탄생. 첫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32년간의 도전 끝에 독자적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국가 의지의 승리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3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술 독립이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둘째, 전략적 자율성이다. 우주를 통한 안보 능력을 확보했다. 셋째, 새로운 모델이다. 정부와 민간 군수기업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더 이상 기술 수혜국이 아니다. 대등한 파트너이자 때로는 경쟁자다. 우주 분야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커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묻지 않았다. 만들었다. 이제 세계가 묻는다. 한국, 다음은 어디로 가는가?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한국의 다음 목표가 뭘까요? 달 탐사? 화성 프로젝트? 우주정거장? 뭐가 됐든 한국은 해낼 겁니다. 지난 32년이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처럼 꿈을 꾸고, 우리처럼 도전하고, 우리처럼 성공했죠. 아버지가 로켓을 만들던 그 열정으로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경의를 표했어요. 부러움도 있었죠.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국가적 목표를 향한 단합.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한국은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그 이상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허락받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32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꿈이 떠 있습니다. 13개의 위성으로.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한국, 다음은 어디로 가려는가? 저는 밤하늘에 물었습니다.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계속 앞으로 갈 겁니다. 우주를 향해, 미래를 향해.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말이죠. 32년간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나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스스로 만들어야 했던 나라. 15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우주에 도달한 나라. 200m. 이 숫자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허락받지 않아도 해낸다는 대한민국의 선언이었죠.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제 묻지 않습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가 묻죠. 한국, 다음은 어디로 가는가? 누리호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실을 담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